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 인문학 5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르지요. 온기 있는 언어는 슬픔을 감싸 안아줍니다.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적인 화상을 입을 수가 있지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이기주 선생의 언어의 온도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의 집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이 말은 말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일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어떤 온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존재의 집에서 살고 계실까요?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떠나서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다 떠나면 비틀거린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김현식이 불렀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고급진 언어 그리고 논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쉽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내 말을 교정하고 싶기도 하고 내 말을 지도받고 싶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말을 지도해 주시는 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언어 행동을 교정하시고 언어를 교정하시는 그런 쪽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안산 고대병원에서 언어 치료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을 오늘 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계획은 없었지만 껌딱지로 따라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소개 좀 같이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 저는 조하늘입니다. 네, 조하늘이시고 우리 오늘 같이 오신 선생님은 김소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김소희 선생님 본인 소개를 직접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에 살고 있는 김소희이고요. 23년 정도 언어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에서 23년 그리고 언어치료사도 그 똑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네. 자, 마이크를 조금만 좀 가까이 가주실까요? 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언어치료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네, 이제 언어치료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상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을 할 때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언어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말이 불편하다는 개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럴 때 모든 치료를 다 해주실 건 아닐 거고 특별히 어떤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영역일까요? 우선은 이제 저희 언어 병리학에서 나눌 수 있는 분류로는 언어 장애랑 그리고 조음 장애, 유창성 장애, 음성 장애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이나 이렇게 음성을 내기에 힘든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소속에 있는 이제 음성 언어 치료실로 네,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적으로 용어를 얘기해 주시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어가 부족해. 나는 언어를 잘하고 싶어. 말을 잘하고 싶어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도 선생님은 치료받으실 필요가 없어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에요. 저는 치료가 필요해요. 아니면 본인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선생님은 언어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군요라고 말씀하실 거꾸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냥 쉽게 내 언어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경계선의 어떤 경계 기준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자가진단이라고 할까? 어떤 증상이라고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보호자분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도 문제 인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이제 옆에서 이제 봤을 때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부모님들이 아동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뇌병변 때문에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 인식을 하시고, 네, 이제 본인이든 아니면 보호자분이든 인식을 하시고 오는 경우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뜻 떠오른 거는 아까 뇌병변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육체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서 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반면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는 없는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또 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어치료사는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뇌 기능 문제 뭐 이런 쪽에 전부 다 걸쳐서 치료가 가능하신 영역이신 건가요? 네, 우선은 포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 염두를 해서 검사를 할 때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도 다학문이라고 해서 언어학도 배우고, 그리고 음성학도 배우고, 그리고 언어병리학도 배우고, 뭐 등등 이렇게 네, 다양한 분야를, 심리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분야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환자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진짜 뇌병변으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기능상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경우에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왜 이쪽에 이제 길을 접어지게 되셨는지, 대학에서부터 그런 전공을 선택하신 건가요? 네, 대학교 갈 때 이제 이쪽 재활 치료 부분으로 갈 거라고 이제 알아봤고, 이제 그런 대학을 선정을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재활치료 아니 고등학교 때 그러면 진로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개는 이제 선생님 연배나 뭐 제 연배나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때 모독인가? 아닙니다. 대개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보통 점수에 맞춰서 간다든가, 네. 특별히 그 당시에 진로에 대한 아직 확정이 안 서 있는 상태가 많은데 학생들이 선생님은 고3 때 나는 재활학과를 갈 거야. 나는 재활 쪽에 뜻이 있어라고 뜻을 정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이쪽 분야 쪽으로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을 좀 꺼내봐야 되는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때였고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 같은 연배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이제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되게 이렇게 키 큰 남자애가 있었어요. 네. 저희 반에 있었는데, 저도 그때도 키가 작은 키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운동장에서 줄을 서다 보니까 저랑 같이 줄을 서게 돼서 줄 서 있을 때 짝꿍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 때는 이제 일주일 동안은 운동장에서 계속 뭐 줄 서는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구령을 맞춘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일주일 뒤에 이제 교실로 딱 들어갔었는데, 교실 들어가고 나서 보통은 작은 애들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서서 앉잖아요. 근데 걔랑 저랑 이렇게 맨 앞에 자리를 선생님이, 그것도 이제 2분단, 3분단 선생님 딱 잘 보이는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봤더니 외투를 벗고 이렇게 봤더니 그 주머니에 네모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보청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하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많이 도와주진 않았어요. 많이 도와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제 제가 옆에서 좀 잘 챙겨줄 것 같았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짝꿍도 계속 바뀌는데 저는 짝꿍도 안 바뀌고 1년 내내 이제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네, 현덕재라는 네.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1년
계속 같이 음. 네 거기 선생님 바로 앞에서 네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한테는 좀 새롭게 좀 왔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었고 그리고 또 제가 사는 공간에 보면 그 특수 청각 장애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얘가 1년 지나고 나서 덕재라는 애가 저희가 반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2학년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 않고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근데 솔직히 그 학교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지나갈 때마다 덕재가 저 학교를 다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던 것 같아요. 했었었고 또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외갓집 언니가 첫째 언니가 이제 영양사였는데 거기 특수학교 영양 선생님으로 또 이제 네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자꾸 이렇게 저한테는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학교에는 어떤 애들이 다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곳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고리 중에 이제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경청을 잘해주고 뭐 이런 거 영향으로 선생님이 이런 재활 부분 쪽으로 너가 일을 해도 참 좋겠다라고 이제 고3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네 그래서 찾아봤고 네 그 학교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네. 그런 친구도 뵙게 되고 또 이렇게 주변에 그런 쪽에서 관계돼서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관심을 가지게 되시면서 진로까지 결정이 되셨는데 네. 막상 그렇게 들어가셔서 재활학과 전공은 재활학과가 되시는 거죠? 언어치료학과입니다. 언어치료학과. 네. 네.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진 것과 함께 들어가서 직접 접해 봤더니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 적성이랑 맞았다. 아니면 약간 다른 것 같은 뭐 이런 갈등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막연했던 거는 공부할 분야가 너무 이렇게 다학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치료학이랑 그리고 저희 그 재활과학 단대 안에 이제 뭐 심리치료도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도 있고 재활공학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직업재활도 있었고 그래서 그쪽 친구들이랑 같이 들을 수 있는 과에서 그런 다른 과 수업도 같이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같이 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는 게 단순히 말을 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기능적인 요소만 다루어서는 안 되고 오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또 같은 치료를 하면서는 또 그 사람을 적절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상당한 기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하면서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성향의 이제 상황들인 건데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좀 많이 내성적이다라고 저 스스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치료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담감이 대학교 생활하면서 내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주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상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라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좀 오버액션을 하기도 하거나 내가 스스로 텐션이 좀 높아져야 될 필요성도 있을 때가 있는데 내 기질하고 잘 안 맞아. 뭐 그런 갈등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시니까 그런 갈등은 겪으셨나요? 아니면 극복하신 타입인가요? 아니면 나는 그런 갈등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없어. 뭐 이런 타입이셨나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제 뭐 레크레이션 강사 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자원봉사를 이제 좀 다양하게 할 시도는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레크레이션 수업을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모르겠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네, 저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나름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졸업하시고 바로 지금 안산고대병원으로 취업이 되신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을 했고요. 아, 예. 네. 취업을 했고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고대병원으로 네,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23년간을 네. 안산에서 계셨는데, 자 아까 우리 김소희 선생님 말씀하실 때 옆에서 기침 소리가 좀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기침 소리의 의미가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평소에 볼 때 약간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였는지. 자, 그 옆에 우리 껌딱지처럼 따라온 우리 따님, 우리 하늘양. 우리 엄마 평소에 집에서 볼 때 어때요? 엄마가 이렇게 조용하신 타입이에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혼내고 막 뭐 목소리 높고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조용한 타입은 아니고 조용한 타입이 아니면? 약간 먼저 말을 걸어주고 음. 그런 계속 뭔가 수다를 떨고 싶어 하는 그런 와. 그래서 우리 하늘양은 엄마 수다 떨고 싶을 때 같이 옆에서 같이 수다 같이 떨어주는 거예요? 네. 와, 좋겠다. 예. 근데 우리 선생님 제가 이제 뵙기 전에 블로그 네. 네, 하시는 거 보면 뭐 요리 그다음에 바느질 한복 네. 그런 쪽에도 재주가 있으셔요. 보니까 그건 어떻게 아. 취미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그쪽으로 뭐 진로를 또 생각하셨던 건가요?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시던데. 아니 너무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그냥 관심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좀 꼼꼼하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 한국 거를 되게 제가 좀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옥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한복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한복을 눈으로만 봤지 제가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못 해봤는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욕구가 조금 더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배워보았습니다. 네. 참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이렇게 병원에서 네. 그런 내담자들을 만나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면 네. 집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혼자서 좀 자기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좀 케어하고 스스로를 또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자녀분들이 지금 4분? 네, 4명입니다. 네, 외국자시니까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만나서 케어해야 되고 그럼 본인의 어떤 이렇게 좀 침잠할 수 있는 내면으로 침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바느질이라든가 이런 쪽에가 일부라도 택하신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 도와줘서 좀 더 차분하게 제 시간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면을 조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최근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긴 했었는데 자녀 키우면서 이제 뭔가 끈을 딱 놓쳤었는데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됐던 것도 제가 바느질하고 그리고 뭐 요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중도의 연결이 책까지 같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언어 치료하시면서 바느질 하시면서 요리하시고 거기에 책까지 읽으시고 우리 하늘양과 수다도 떨어져야 되고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좀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BTS의 봄날을 신청을 좀 해주셨어요. 아니 저랑 같은 연배인데 BTS 노래를 신청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BTS 아주 저한테는 생소할 수 있는데 저희 이렇게 셋째 딸이 BTS 진짜 광팬이었었어요. 아미군요. 네, 아미였어요. 아미 그 팬도 제가
제가 팬클럽 가입해줄 정도로 음. 이제 했었는데 옆에서 듣는 걸 보니까 저도 좋아졌습니다. 아. 네. 지금 셋째 따님은 몇 살이죠? 지금 이제 14살입니다. 한창 중학생. 네. 좋습니다. 자, BTS가 부릅니다. 봄날.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ong을 떠드는 작은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분명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꼭 비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켜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분명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너 위로 You're my best friend 아침은 다시 올 거야 어떤 어둠도 어떤 계절도 영원할 순 없을 언제나 봐요 이 겨울도 끝이 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꼭 비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줘 네, BTS가 불렀습니다. 봄날. 네,
한파가 한번 몰려치더니 이제는 좀 따뜻해졌는데 이대로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원 이야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고대병원에 언어치료사 혼자 하시는 건가요? 또 몇 분 선생님이 계신가요? 언어치료사는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3분이서? 네. 하루에 이렇게 만나시는 내담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보통 저희가 100% 다 예약제를 하고 있고요. 그 하루에 10명 내외로 지금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한 30분, 40분 정도 부여가 되는 건가요? 네. 30분. 한 세션이 30분으로 돼 있어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오시는 분의 증상이나 또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총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어떤 기간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여쭤봐야겠네요. 가장 오래 만났던 환자라고 내담자라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오래 만나셨었던가요?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병원에 와서 처음 만났던 아동이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24살. 네. 몇 살에 만나서요? 얘가 2살 때 저를 만났고요. 거의 고대병원 오시자마자 지금 쭉 연결되셨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오던 해에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성인 남자분이 계십니다. 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30분이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30분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30분 안에 자기 얘기들을 쭉 풀어가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좋은 얘기, 싫은 얘기 전부 다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담자한테 내가 뭐라고 그래 역전이가 되나요?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성인 남자분은 뇌병변에 뇌성마비가 있는 분이셔가지고 아직도 이제 발성을 하고 그리고 음성을 내고 발음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랑 이제 엄마 뭐 부모님들은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듣긴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도 그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니 그러면 그렇게 길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받으시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료 문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건강보험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정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우선은 지금 건강보험 혜택이 아니라 이거는 비급여로 이제 분류가 돼서 치료비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그런 부분들은 좀 구별을 해줘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을 거고 또 그 한 분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달라붙어 있어야 될 거고. 그러시군요. 이게 하시다 보면 여러 환자들을 만나셨을 것이고 또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보람 느끼셨을 때, 그다음에 가장 이 직업의 회의라 그럴까? 때로는 하시타라고 뭐 어떤 그렇게 좀 뭐라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씩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제 보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루에 10명이 오신다고 하면 그 개개인의 분들이 저에게 주는 힘이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30분을 채워가면서 환자분 변화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제일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최근에 환자분은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신데 20대 중반 이제 남성분이시고요. 유창성 장애라고 저희가 쉽게 말하면 말더듬이 있는 분이신데 이제 워낙에 심하셔가지고
네, 사회생활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이신데 그분이 지금 이제 치료를 1년 반 정도 받으시면서 많이 호전이 되셔서 이제 취업을 준비를 스스로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되셔서 그 부분이 제일 지금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더듬 하시는 분을 유창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얼마 정도 치료가 되신 건가요? 지금은 한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시긴 한데 환자분들마다 이 치료 기간이 참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정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언어 발달 지원으로 왔던 애기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3개월 치료를 하고 네, 완치가 돼서 네, 이제 병원을 안 오게 되는 이제 이런 아동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차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언어 치료한다면 뭐 어떻게 치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을 하나 좀 예를 들어준다면 한번 어떻게 예시를 들어주실까요? 아, 예를요. 보통은 그 신경 언어 장애 환자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예전 분들은 풍이 왔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한쪽에 이제 마비가 오시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통 좌측 뇌에 이제 뇌병변이 생기시는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생기시게 되면 언어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십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상태를 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어증 환자라고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실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어증 검사를 저희가 표준화된 검사를 도구로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어증 중에서도 분류가 이제 8가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쭉 8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해는 괜찮은데 표현하는 게 많이 제한이 있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의 치료를 해야 될 부분과 베르니케 실어증으로 분류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점수 중에서도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창성은 되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동문서답을 많이 하신다라고 인식을 할 정도로 말이 되게 유창하게 많이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치료 접근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고 브로카 실어증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이제 그 플루언시를 이렇게 유창성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치료로 접근법을 잡아서 치료를 진행해줘야 되는데 그 접근법 중에 MIT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멜로디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치료가 이제 또 브로카 실어증한테는 아주 적합한 치료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카, 베로니카 이런 게 뇌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뇌과학 쪽에서 이렇게 뇌를 구조를 얘기하다 보면 여기 브로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를 4분을 지금 양육을 해서 키웠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자녀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하다 보면 공백기가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고 가정하다 보면 내가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내 업무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녀들 케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따라잡기가 만만치가 않으실 것 같은데 평생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속 신이론들 뭐 임상 사례들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하셨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직장생활 하면서 공부할 게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많은데 중요한 거는 다행히도 제가 너무 공부할 게 많은데 방대하고 많은데 공부가 재미를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도 아직은 네, 견디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진실 게임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양. 네.
우리 엄마가 평소 집에서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퇴근하고 음. 우선 밥을 차려준 다음에 음. 저녁 시간 되면 한 8시쯤 때는 방에 들어가서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가 많아요. 엄마가? 네. 그러면 엄마랑 놀고 싶은데 짜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말도 시키고 해요. 그럼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아니 엄마가 공부하니까 우리한테 신경 안 써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핸드폰도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좋지 않나요? 그런 거에서는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핸드폰만 하면 약간 심심하기도 해서 엄마한테 가서 말도 거는 편이에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하늘양은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럭저럭. 그럭저럭. 와 공부 잘하는 모양이다. 우리 언니들은 어떤 것 같아요? 언니 오빠는?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않아요. 그러면 엄마는 하루 종일 일도 하시고 집에 와서 또 집 밥 차려주고 공부하는 엄마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고대병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야 이럴 때 친구들이 자랑하고 이러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자랑은 해본 적은 없는데 우선은 그 2학년 때 학교에서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 보람 느낀 점을 적어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엄마 직업을 엄마한테 그 인터뷰를 해서 적어가니까 친구들이 뭔가 신기해 하더라고요. 아주 좋았겠네.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를 어떻게 소개를 해요?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지금 자 마이크 앞에 딱 대시고 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엄마를 소개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에요 하고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 엄마는 안산 고대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언어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를 장점을 내세운다면 우리 엄마 이런 게 좋아요. 우리 엄마는 발음이 좋아서 옛날에 자기 전에 책 읽어주고 막 그럴 때 재밌었어요. 네. 엄마가 자기 전에 읽어주는 책 들으면서 자구나. 네. 좋습니다. 네,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을 자녀분들한테 심어주신 선생님이신데요.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따라온 우리 하늘양한테 방송 전에 어떤 노래를 한번 틀어줄지 한번 같이 물어봤더니 직접 얘기해 주실래요?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를 영어 발음도 좋아요. 자, 왜 이 노래가 좋아요? 왠지 노래 음도 뭔가 약간 중독적이기도 하고 뭔가 들으면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나이 때는 이 노래 들으면 신나해지는데. 네, 우리 하늘양이께서 골라주신 노래입니다.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 같이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Me and my girlies, we gon' party till it's early. Got me feeling otherworldly tonight. Caught in some traffic, but the radio was passing. Drop a red light and we're saying goodbye. Ooh,
갑자기 노래가 끊겼습니다. 다행히 거의 끝마무리쯤에 노래가 끊겼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우리 좀 전에 노래 나오기 전에 우리 하늘양께서 이야기를 해줬듯이 엄마의 발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랑 얘기할 때 엄마가 얘기하다가 어른들이 얘기할 때 직업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우리가 내 얘기하는데 엄마가 너 발음 틀렸잖아 이렇게 막 지적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그러면 나도 엄마 때문에 발음이 좋아졌다 뭐 이런 거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엄마 덕분이라고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도 그 발음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스스로 이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방금 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지도하고 듣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병 비슷하게 누구랑 얘기할 때 저 사람의 그 말이 그냥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 발음하는 거나 이런 것들 내가 신경 안 써도 들어오는 거. 네. 뭐 이러신가요, 진짜? 그게 이제 나쁜 상황으로 지적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줌 수업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랑 이제 수업할 기회가 있다 보니까 연령층이 10대에서 한 70대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책 읽기 수업이다 보니까 음성에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를 이제 유지되시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이런 상황들은 캐치가 되긴 했습니다. 이게 교종과 우리가 흔히 하기는 스피치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역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피치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말더듬 뭐에 이제 뭐 이렇게 학원 네. 같은 데서 스피치 뭐 훈련 시키고 뭐 이런 활동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영역 자체는 틀리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을 갖냐면 제가 콧소리가 무척 심하구나라는 걸 제가 스스로가 막 이렇게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말할 때는 모르는데 방송을 하고 나서 다시 제가 들을 때 제 콧소리가 막 섞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한번 느끼셨나요? 근데 저희 한국 성인 남성분들이 네. 이게 비음이 좀 이렇게 센 상황을 저희가 이게 이제 과비음 되는 네.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요소들은 좀 더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선생님 목소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아니 뭐 지금 진료 차원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언어 훈련을 한다고 할 때 일반 그냥 이게 비장애인들이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언어에 말하는데 큰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내 발음을 더 좀 좋게 한다고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건 스피치에 들어가나요? 치료가 네, 아니라? 아마도 스피치 훈련에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뭐 그 아나운서들 이제 스피치 훈련하는 것처럼 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될 것 같고 일반인들은 전혀 그런 상황에는 본인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네. 훈련 뭐 이런 연습 이 정도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엉뚱한 질문이었고 무식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는 이제 선생님이 이 직업을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만났던 사람의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흔히 생각하면은 어떤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가 쏟는 에너지 때문에 내가 탈진되는 경우들이 참 많을 텐데 거꾸로 그분들이 치료되어져 가고 호전되어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참 보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내 직업의 회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례한 환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차도가 없는 환자, 그로 인한 환자들의 어떤 클레임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가요? 없다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솔직히 진짜 회의가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입장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왔을 때 상담을 할 때 최대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뭐 공간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환경 상황에서 이제 뭐 배려를 해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상담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게 아무튼 어디가 이렇게 약간 가시가 항상 돋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컴플레인으로 이제 작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약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컴플레인을 걸어서 이제 네, 심적으로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1년에 한두 명 계십니다. 이거는 제 편견이라고 그냥 네. 생각되는데 말씀한 것처럼 평상시에 내가 말더듬이나 이런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서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고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상시 성향 자체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성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도 그런 것들이 그냥 표출이 되잖아요. 어떨 네, 때는. 맞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마음의 문을 안 열기도 하고 내가 어떤 검사를 한다거나 어떤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어떤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안 따라가고 선생님만의 그런 분들을 대하는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요? 노하우는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는데 이제 이거는 제 스스로 변화하는 상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미혼일 때 우선 언어치료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이제 애 엄마가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좀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좀 더 넓어졌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까지 이렇게 내원하는 자체,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고민하지만 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애가 늦다라고 우선 단순하게 언어 발달이 늦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인정하고 얘를 지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를 찾아보고 그리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대병원에 이렇게 데려오는 과정들이 솔직히 하루 이틀에 생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들게 내원을 하신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약간 환자분들 이렇게 부모님들은 뭔가 격양이 돼 계세요. 격양이 돼 계시고 네. 좀 뭔가 화가 나 계신 것 같고 뭔가 완전 지치신 것 같고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표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적어도 언어치료실에 입시를 하셨을 때 의자에 앉으시면 좀 편안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를 다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우선은 편안한 자세에서 얘기를 다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남의 얘기 들어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정말 진 빼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건성 듣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을 다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게 하루에 10명 정도를 만나신다면 진짜 상당한 에너지일 텐데 집에 가면 완전히 지치지 않으세요? 그것도 약간 이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 언어치료사인 경우에 때는 이 제 음성 관리를 이렇게 톤을 너무 신나서 하다 보니까 톤 조절을 못해서 막 목이 쉰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좀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한 10명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도 다 새로운 사람이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진 이제 환자분들이랑 라포로가 기본적으로 형성돼 있는 분들한테는 네, 서로 저희도 친근하게 이제 대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에너지가 뺏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새로 오시는 평가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미리 준비를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이제 환자 내담자도 있으시겠지만 선생님 같은 그런 입의 모습을 보고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이런 언어 치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실습생들도 좀 오지 않나요? 아, 네, 요즘에 실습생들 네 많이 와 있습니다. 네, 근데 언어 치료 쪽은 실습생들이 안 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커리큘럼 안에 학교에 이제 학교 안에 언어 치료 센터가 다 이제 이렇게 있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교수님 지도하에 뭐 관찰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타기관으로 나올 상황까지 만들지 않아도 학교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러면 여하간 뭐 지금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내 네. 자녀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 네, 네. 또 학생들 중에서 이제 나 그런 쪽에 뭐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직업적인 면에서 이 직업에 대한 네가 이런 직업을 갖는다면 이 직업은 실제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아주 뭐 브라이트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선 이런 것들은 준비해야 되고 이런 마인드는 좀 갖고 있어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약간 혹한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취업률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도 아주 옛날 얘기긴 하지만 대학교 가기 전에 취업률을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95% 이상이었고요. 지금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언어 치료 분야는 또 네, 개원을 해서 네, 이런 센터를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분야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언어 치료를 해주는 이런 행위들이 단순히 돈으로 직결해서 생각하는 상황들만 아니라면 네,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관심 있게 네, 꿈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셔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취업률도 좋고 공부를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네.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 네. 사람한테 애정이 있으신 분이면 제일 네. 좋겠다. 그런데 내 성격을 보니 내가 아주 소심한 성격인데도 나도 하는 걸 보니 성격은 큰 문제가 아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따뜻해진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선생님, 특히 결국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치료하고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애정을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아주셔서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도 따뜻함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못다 하신 얘기가 있을까요? 두서없이 그냥 준비해서 온 거라서 네, 선생님이 좀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당분간은 네, 특별한 이유 없는 상황에서는 네, 병원에서 열심히 언어 치료사로 일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조금 이제 아쉽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언어 장애군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게 언어 치료 비용이 아무래도 비급여로 이제 있다 보니까 치료를 받고 싶어도 집에서 칩거에 있어야 될 환자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 언어 장애는 조금 또 좀 특성상 또 저희 한국 문화 정서상 언어를 못하면 사회생활이 안 된다, 사회생활 할 수 없게 또 보는 편견이 되게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라서
더 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심리적인 위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현관문을 열고 나올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구체적인 그 계획은 아니지만 이 요즘 생기고 있는 뭐 주간 보호센터처럼 이제 그 언어 장애인 분들이 뭐 이게 좀 같이 모여서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집 밖을 좀 나와서 사회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뭔가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참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있고요. 기회가 되면 거기에 좀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이렇게 언어 유창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언어 장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고대 한산병원의 김소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상담해 주시면 따뜻하게 또 지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늘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하늘양 친구 중에 가장 친한 남자친구 있죠? 아니요. 없어요? 가장 친한 여자친구라도 예, 있어요. 친구한테 한마디 할까요? 나 라디오 나왔어.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우리 하늘양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오빠 생각.